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영화의 주인공 캐롤라인. 그녀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작은 마을의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인 환자분들의 생애 마지막을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녀가 돌보던 한 할아버지가 그녀가 책을 읽어주고 있는 사이에 숨이 끊어지게 되면서 그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이었는데요. 유품조차 찾으러 오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사망한 환자에게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병원, 여기에 크게 회의를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중 지역 신문에서 집에 상주하는 호스피스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곳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긴 했는데 그래도 삶의 마지막을 환자와 함께 해준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면접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캐롤라인의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캐롤라인은 대신 이 호스피스 간호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캐롤라인은 한참 차를 몰고 주소지에 적힌 집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곳은 늪지대였고요. 주변 이웃도 한참이나 떨어져 있어요. 이런 곳에 세워진 집은 낡았지만 으리으리했고 방이 30개 이상이나 되는 대저택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 스사남. 그녀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인기척을 했지만 마주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서 집 안에 들어가 보게 되는데 그닥 깨끗하게 정돈된 집은 아니었지만 방금 전까지 요리를 한 흔적이 있을 만큼 분명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를 가장 먼저 반겨준 사람은 바로 이 남자. 30대에 깔끔한 차림을 하고 있었던 이 집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루크였어요. 그리고 집 뒤 정원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 남편을 아내 바이올렛이 머리를 잘라주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다락방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집주인 벤 씨는요, 말도 할 수 없었고 거동도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부인 바이올렛은 이 상황을 버거워하고 있기에 변호사 루크가 상주하는 간호사를 찾아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이올렛 부인은요,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남편만 살고 있는 이 집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큰 집에서 아픈 벤까지 데리고 살기엔 무리였죠. 바이올렛은요, 이 새로운 간호사 캐롤라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이 집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캐롤라인이 이 말을 듣고 좀 꺼림직함을 느끼긴 했지만 워낙 좋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 남아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캐롤라인은요, 2층에 있는 작은 방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신의 방 화장실에 당연히 있어야 될 거울이 없는 거예요. 분명 거울 자국은 남아있는데 누군가 다 떼어낸 것일까요? 그런데 이후 집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이 집안 어떤 곳에도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올렛에게 물어봤죠. 집안에 왜 거울이 없죠? 그랬더니 늙고 주름지다 보니까 우리가 거울 볼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다 떼워버렸지. 필요하면 작은 거울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써요. 거울까지도 허락받고 써야 되는 집이었던 거예요. 캐롤라인은 자신이 돌봐줘야 될 벤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온몸에 마비가 와서 정말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벤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벤이 손을 잡는 겁니다. 강하게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멍한 눈은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이올렛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9시하고 저녁 7시에 하루에 2번 이 물약을 제때 먹이지 않으면 이렇게 경련이 일으킨다고요. 반드시
약 먹는 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게다가요, 벤이 약을 다 삼켰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2번, 3번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이올렛은 여전히 캐롤라인을 경계하고 있어요. 얼굴이 예쁘장하다고 칭찬을 했다가도 요즘 젊은 것들은 온몸에 문신을 한다는데 혹시 당신도 그랬냐면서 떠보기도 하고요. 좀 별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캐롤라인은요, 바이올렛에게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두 분은 이 집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부부는 1962년에 이곳에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집을 물려받은 한 남매에게서 집을 샀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남매 마틴과 그레이스의 어릴 적 흑백 사진이 액자에 이렇게 넣어져서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라인이 묻게 됩니다. 아니, 이 전 집주인의 어릴 적 사진을 왜 여기다가 두세요? 바이올렛은 이 집의 역사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캐롤라인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 사진을 확인하는데 이 사진의 뒤편에 감춰진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하는데요. 마틴과 그레이스 뒤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흑인 남성과 여성이 보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백인 아이였던 마틴과 그레이스, 그리고 그 뒤에 아마 하인으로 일했던 흑인 부부 같은데요. 사진의 뒤를 보니 파파 저스티파이, 마마 세실이라고 적혀있네요. 아휴, 나이부 드신 분이다 보니까 별걸 다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올렛이 아주 단호하게 이 집의 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집 곳곳에는 벤이 모으고 있던 많은 골동품이 소장되어 있어요. 특히나 다락방엔 크리스탈이나 도자기 같은 귀중한 물건들이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집은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을 열고 닫는 데는 열쇠가 필요해요. 바이올렛은 이 집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스켈레톤 키라고 부르는 것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한 개는 바이올렛이, 그리고 다른 한 개는 캐롤라인이 갖고 있게 된 것이죠. 그 외에 바이올렛은 집안에서 굉장히 담배를 자주 피니까 양해를 부탁했고요. 서로 혈육도 아니니까 각자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보자고 차갑게 말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캐롤라인은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적응해 갑니다. 어느 날은 벤을 목욕시켜야 했고 밥을 먹여야 했고 또 약도 먹이고 나서는 정원에 나와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 일을 하고 있던 부인 바이올렛이 자신이 찾고 있는 어떤 씨앗 봉투가 없다면서 저기 위에 다락방에 가서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꼭대기 방에 올라온 캐롤라인은 방 안에 굉장히 가득 들어있는 이 골동품에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던 장식장에서, 그러니까 책장같이 생긴 장식장에서 덜덜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그 앞에 철로 된 물통이 계속 이렇게 덜덜덜덜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장에 다른 물건도 있는데 왜 이 물통만 흔들리나 하고 봤더니 그 물통의 뒤에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고리가 흔들리면서 그 앞에 있는 철통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라? 근데 왜 문고리가 여기 있죠? 마치 이 문 앞에 장식장을 둠으로써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호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문고리를 잡아서 돌려봅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아요. 그녀에게는 스켈레톤 키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를 꺼내서 거기에 꽂아보죠. 어라? 그런데 열리지 않습니다.
방을 빠져나온 캐롤라인이 바이올렛에게 묻습니다. 아니 근데 다락방에 방이 하나 더 있던데 왜 이 키로는 열리지가 않죠? 바이올렛이 말하길 그 방은 원래 내가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잠겨 있었던 곳이야 하면서 주제를 바꾸네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에요. 벤이 분명 다락방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캐롤라인은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밤에 잠에 깹니다. 놀라서 벤의 방으로 가봤죠. 그런데 당연히 방에 누워 있어야 할 이 벤이 침대에 없습니다. 그의 휠체어가 방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방은 밖에서 잠겨 있었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그가 나간 거예요. 지붕 위로 팔로 막 기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캐롤라인이 움직이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치지만 그는 다급한 듯 앞으로만 기어갑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말이에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벤은 결국 지붕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바이올렛도 그 소리에 깨서 밑으로 내려와 봤죠. 근데 캐롤라인이 이상했어요. 벤이 몸이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팔로 기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이올렛이 하는 말은 아까 약 다 삼키는지 확인했어요? 아무래도 경련을 일으킨 것 같아요 하면서 휠체어를 가져오라고 소리치죠. 다시 벤의 방에 올라간 캐롤라인은요, 그가 덮고 있었던 이불의 안쪽에 선명하게 써진 글자를 발견합니다. Help me. 도와달라는 건데요. 서둘러 그 이불을 자신의 방에 감춰두고 휠체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몸을 막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벤을 휠체어에 앉힙니다. 그런데 그때 벤이 또 한 번 캐롤라인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그의 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변호사 루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유머 섞인 말로 아니 일한 지 며칠이나 됐는데 환자가 죽으려고 했다면서요? 하면서 그냥 농담으로 건넵니다. 근데 사실은 몸이 마비가 됐다라는 환자가 2층 방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루크는 이 사실조차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잠깐만요, 보여줄 게 있어요 하면서 어젯밤에 그 헬프미라고 썼던 그 이불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불의 글씨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잘못 봤던 걸까요? 바이올렛이 정원을 손보고 있는 바쁜 틈을 타서 캐롤라인이 다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식장을 치우고 그 비밀의 방 문고리 아래에 열쇠 구멍에서 작은 조각을 끄집어내요. 마치 누군가 여기를 열쇠를 끼워 넣었다가 부러진 조각만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조각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스켈리톤 키를 넣어서 돌려보니까 문이 열립니다. 방 안에는요, 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곳곳에는 아주 꺼림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나뭇가지 속에 인형 모기라든지 해골, 비커에 담겨있는 동물의 내장 같은 거. 평소에 보던 물건들이 절대 아니었죠. 게다가 그곳에는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예전에 그 거실에서 보던 흑인 커플, 그들의 결혼 사진이 있어요. 파파 저스티파이와 마마 세실, 마틴과 그레이스의 사진도 보이네요. 이 남매의 사진이요. 이 정체불명의 책의 곳곳에는 분필, 유황, 피를 이용하는 주술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방을 뒤지던 캐롤라인은 레코드판 하나를 발견해요. 그 앞에는
파파 저스티파이의 재물 주술이라고 적혀 있었죠. 1920년에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네, 이때 밖에서 바이올렛이 막 캐롤라인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락방까지 올라와 보지만 다행히 캐롤라인이 몸을 숨겼고 재물 주술이라고 적혀진 레코드판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깐 외출한다고 나가서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레코드판을 플레이했죠. 그 안에서는요. 어둠이시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먼지로부터 사슬로부터 이 저주받은 집에서 저를 데려갈 때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주문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이 레코드판을 함께 듣고 있었던 캐롤라인의 친구가 이건 흑마술이야 라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흑마술은 예전 흑인 노예들이 전파해온 주술로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뉴올리언스 지역이 발상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엔 흑마술을 미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친구의 숙모도 여기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에는 이 주술에 관련된 물건을 파는 상점도 있다고 해요. 흑마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믿지 않으면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집으로 돌아간 캐롤라인은 방에다가 큰 거울을 달아둡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한 바이올렛이 막 노발대발을 해요. 이건 분명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캐롤라인이 묻죠. 제가 사실 위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비밀의 방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으시면 전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바이올렛은 과연 비밀을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